이게 기존에 나오던 소식하고 살짝 다르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전기차가 아닌 하이브리드차 주행거리가 이렇다는 거고요. 워낙 말도 안 되는 수치라서 이걸 믿어야 하나 싶다가도 주행거리 수치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선 이걸 발표한 건 중국의 비아드입니다. 한번 배터리를 충전하면 내연기관 엔진까지 총 2100km를 주행한다는 주장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인데 순수 배터리로만 주행할 수 있는 주행거리가 120km고 복합 연비는 리터당 34.5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수치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숫자인지는 비아디만 알겠죠.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업계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숫자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측정하긴 하겠지만 어떤 기업이든 자신들만의 계산법이나 조건을 대입해서 최고의 숫자를 나오도록 합니다. 그게 제품의 공식 스펙이 되거나 내지는 홍보할 때 가장 강조해야 하는 숫자가 되고는 합니다. 비아디가 이번에 공개한 건 전기차가 아닌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이브리드 차도 대세라는 걸 중국 브랜드들도 인지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차는 한국에서 인기가 상당한데 전기차랑 다르게 영향을 주진 않을까, 이런 거겠죠. 우선 방금 전에 본 비아디 신차의 스펙,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토요타보다도 대단한 겁니다.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의 총 주행 가능 거리가 1100km라고 하고 블룸버그는 이걸 보고 어떻게 표현했냐, 비아디의 하이브리드 차는 전례 없는 주행거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아디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토요타와 혼다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엔진 열 효율은 41%지만 자신들의 엔진 열 효율은 46.06%라고 하고요. 열 효율을 높여서 배터리 출력 밀도를 높였고 이 덕에 성능을 개선했다, 뭐 이런 설명인 겁니다. 일단 확실한 건 하이브리드 차 시장도 점점 강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전기차 시대가 언제 올지 모르듯 하이브리드차 강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는 만큼 현대기아차, 포드, GM, 벤츠, BMW를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 뿐만 아니라 중국 회사들도 하이브리드 차를 이제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거죠. 지난 몇 년 동안 자동차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였나요? 전기차 시대가 빨리 온다고 판단해서 엔진을 비롯한 내연기관 관련 연구 개발을 중단한다고 했다가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면서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 차에 집중하는 브랜드가 늘어났죠. 그래서 토요타, 스바루, 마츠다 같은 일본차 회사들이 최근에 공동 개발 중인 하이브리드 엔진을 공개했을 뿐 아니라 현대차 그룹은 제네시스의 새로운 개념의 하이브리드 차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왜 중요한 거냐? 무역 장벽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역 장벽과 관련해서 이 무역 장벽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얼마나 지속될 것이며 중국은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냐, 이 정도 분석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비아디의 신형 하이브리드 차 발표 덕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겠더라고요. 저는 이걸 무역 장벽의 역풍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원래 가장 이상적인 건 뭔가요? 무역 장벽으로 중국 업체가 수출을 못하게 되면서 성장이 막히고 그동안 다른 글로벌 회사들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 더 이상 중국 제품이 필요 없도록 하는 거죠. 일단 무역 장벽이 효과가 있긴 합니다. 중국 업체들은 미국에는 진출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고 그나마 유럽이 숨통이었는데 여기도 지금 어렵게 됐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무역 장벽이고 뭐고 없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으로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차를 불리하게 만든다고 했지만 역시나 예상대로 빈틈이 너무 많았고 결과적으로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일각에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면서 중국을 무시 대상으로만 이야기하기도 하던데 그건 너무 섣부른 판단이죠. 그냥 이것도 통계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에 우리나라의 중국산 전기차 수입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에 2,775만 달러, 우리 돈으로 384억 원 정도 하던 게 2022년에는 1억 6,586만 달러로 급증했고요. 작년에는 무려 5억 8,985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8,170억 원에 달하는 겁니다. 문제는 올해입니다. 작년 데이터는 12개월을 꽉 채운 수입 액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4월까지 찍게 됐음에도 무려 4억 6,571만 달러까지 찍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올해는 못해도 15억 달러 정도 수입 액수가 찍힐 거란 거죠.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거냐? 간단합니다. 중국 기업들은 지금 과잉 생산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친환경차 생산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요와 공급 이론으로 설명하면 쉽습니다. 공급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든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가격을 계속 낮춥니다. 왜냐면 재고를 폐기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라도 파는 게 덜 손해거든요. 예컨대 우리 동네 국수집에서 파는 국수 한 그릇 가격이 5,000원이에요. 이때는 손님이 5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저쪽 맞은편에 있는 가게는 국수 한 그릇을 4,000원에 판대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국수집은 한 그릇 가격을 3,000원으로 내렸어요. 맛과 양은 똑같다는 전제하에 소비자들은 당연히 3,000원에 파는 가게로 몰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과잉 생산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전기차를 많이 생산하니 중국의 전기차 가격이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내려가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기 삼아 미국하고 유럽에 진출하려고 봤더니
미국은 너무 철벽이라 다가갈 수조차 없고 유럽은 그나마 팔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여기도 이제 못 팔게 생겼다는 거죠. 그렇다고 러시아의 수출을 받자 여긴 지금 전쟁이다 뭐다 해서 자기네들 살기도 바빠요. 일본은 또 중국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고 토요타, 혼다, 닛산을 비롯해서 자기네들 브랜드가 너무 많고 심지어 차고지 증명제다 뭐다 해서 따라야 할 규제도 많고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돌리는 곳이 어디다? 한국이라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 싸움에 우리 등이 터지고 있다는 거죠. 규제 때문에 이쪽이 팔지를 못하니 우리나라의 재고를 밀어내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중국 전기차 수입액이 올해 들어 10배로 늘었고요. 같은 기간 미국의 제재 대상인 중국산 철강 수입량까지 크게 증가해서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심각한 이유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대중 무역 적자가 5조 8,700억을 훌쩍 넘었거든요. 이 와중에 전기차 수입액이 10배 이상이나 늘었기 때문에 문제란 겁니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역 장벽을 세우지 못하는 나라잖아요. 무역 장벽을 잘못 세웠다가 미국이나 유럽한테 찍히는 순간 큰일 나고 그렇다고 중국한테 찍혀도 좋을 게 없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즉 무역 장벽을 세우지 못하는 나라는 소비자가 장벽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저렴한 중국차가 들어와도 우리 제품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중국 제품은 쳐다도 안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나 친환경차 보조금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누차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게 정말 질리도록 이야기를 많이 해서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관계자들 정도면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특징이 뚜렷합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바도 뚜렷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만의 시장 특성을 부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친환경 흐름에 거스르는 것도 아니거든요. 최근에 재밌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지난 3년간 국내에 새로 등록된 택시 10대 중 3대가 전기차였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현대기아차의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 그리고 EV6가 택시로 등록된 게 총 33,400대, 백분율로 따지면 새로 등록된 차들 중 30%가 택시였다는 겁니다. 택시가 아닌 일반 차량들 중 전기차 비율은 올해 9.6%였던 걸 감안하면 일반 소비자들보다 택시 쪽이 전기차 전환이 빠르다는 거죠. 여기서 관계자들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저희 스포일러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충전 인프라 계획을 제대로 정비해서 아파트가 많은 우리나라 시장에 맞는 주차난을 해결하면서 충전 인프라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실행하지 못한다면 이렇게라도 전기차 전환을 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간단합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하이브리드 차를 많이 구매하도록 하고 택시나 버스, 택배차 같이 거점이 있는 운송수단 있죠. 택시와 버스는 차고지가 될 거고 택배차는 물류센터나 각 지역별 택배사가 될 겁니다. 이런 차들은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하도록 하는 겁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못 사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로 더 많이 더 빠르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고요. 택시, 버스, 택배차 이런 차들은 대부분 노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고지에만 충전기가 있어도 충분하고요. 택시도 대부분 소속 지역을 돌아다니거나 정차에 있는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충전 구역으로 만들어 버리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라도 해야 소비자 장벽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지금 전기차만으로는 소비자 장벽을 세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노후 주택가나 빌라는 당장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도 없고요. 이건 전기차 사업이 아니라 아예 주택 개발 사업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겁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일반 소비자는 하이브리드 차, 공공 운송수단이나 노선이 정해져 있는 운송수단 쪽은 전기차 이렇게 투트랙으로라도 빠르게 전환시키도록 나서야 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테슬라를 포함해서 중국에서 생산해 들어오는 전기차는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렇다고 빠르게 충전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충전 인프라를 치밀하게 구축하지 않으면 중국을 도와주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면 보조금이 해야 하는 역할은 국산 전기차 회사들이 가격 경쟁을 부추겨야 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격 경쟁력을 전혀 안 갖춘 상태에서 충전 인프라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마침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려 하는데 이걸 캐치한 중국 브랜드들이 줄줄이 한국 진출을 선언하고 2천만 원대, 저렴하면 1천만 원대까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전기차들을 내놓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현대기아차도 전기차 쪽은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이유가 이미 현대차 그룹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스펙 말씀드렸었죠. 일반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EREV라는 개념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냥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고 내연기관 엔진을 활용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 개념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소개해드린 비아디 신차처럼 총 주행거리가 말도 안 되게 나와버리는 거죠. 이미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뒷받침해줄 정부 정책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역 장벽이 불가하다면 소비자 장벽이라도 세워야 하는데 지금은 이것마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